10년 전 한국인들은 이케아에 미쳤습니다. 주말마다 광명으로 순례를 떠났고 미로 같은 매장을 누비며 북유럽 감성에 취했고 스웨덴 미트볼 앞에서 줄을 서면서도 행복해했죠. 피자 몇 판 값에 책장을 들이고 치킨 한 마리 가격에 협탁을 장만하던 그 시절 이케아는 가성비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열광은 차가운 외면으로 바뀌었거든요. 영업이익 91% 증발, 신규 매장 계획 줄줄이 폐기, 심지어 물류센터 권리마저 반납하는 굴욕까지 당했습니다. 가구 시장의 혁명가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몰락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이케아.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서울 한복판 강동에 던진 마지막 도박은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4년 12월 경기도 광명에 거대한 파란색 건물이 들어섰을 때 한국 가구 시장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거든요.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규모의 매장 안에는 실제 집처럼 꾸며진 쇼룸들이 펼쳐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공간을 거닐며 처음 보는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에서 가구를 산다는 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는데 가구 거리에서 사장님과 흥정을 벌이거나 백화점에서 비싼 브랜드 제품 앞에서 한숨을 쉬는 것이었죠. 가격은 항상 불투명했고 디자인 선택의 폭도 좁았는데 이케아는 이 모든 관행을 단번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압도적이었거든요. 해외 직구로 두세 배 비용을 들여 사던 북유럽 스타일 가구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피자 몇 판 가격에 책장을 들이고 치킨 한 마리 값으로 협탁을 장만하는 시대가 열렸으니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죠. 직접 조립해야 하는 불편함마저도 내 손으로 집을 꾸미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졌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광명으로 향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케아 식당의 스웨덴 미트볼은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는데요. 단순한 가구 매장이 아니라 주말 나들이 코스이자 연인들의 데이트 명소로 자리 잡은 겁니다. 당시 언론들은 앞다투어 가구 공룡의 상륙이라며 대서특필했고 국내 가구 업체들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죠. 실제로 이케아의 등장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디자인 경쟁을 촉발시키는 거대한 충격파였습니다. 매출은 승승장구했거든요. 광명에 이어 고양, 기흥, 동부산까지 매장이 확장될 때마다 숫자도 함께 치솟았고 정점은 2021년에 찍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 꾸미기 열풍이 불었고 그 중심에 이케아가 있었죠. 그해 매출 872억 원, 영업이익 294억 원으로 한국 진출 7년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점은 언제나 추락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이케아의 추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브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성공을 일궈왔는지 살펴봐야 하거든요. 스웨덴 남부에서 시작된 이케아는 태생부터 거리와의 싸움을 숙명처럼 안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다시 대서양을 건너 북미로 그리고 아시아까지 뻗어나간 이케아의 역사는 곧 물류 혁신의 역사이기도 하죠. 핵심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는데요. 가구를 납작하게 포장해서 고객이 직접 조립하게 하는 플랫팩 방식이었습니다. 완성품으로 배송하면 부피가 커서 운송비가 많이 드는데 부품 상태로 납작하게 포장하면 같은 트럭에 훨씬 많은 제품을 실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도심 외곽에 거대한 창고형 매장을 더했는데 땅값 비싼 도심 대신 외곽에 자리 잡으면 임대료를 아끼면서도 수만 가지 제품을 한 지붕 아래 전시할 수 있었죠. 이 공식은 서양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넓은 집, 넉넉한 차고, 주말이면 직접 뭔가를 만드는 걸 즐기는 DIY 문화가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서양은 인건비가 비싸서 전문가를 불러 가구를 조립하면 제품 가격만큼 추가 비용이 들었거든요. 그러니 직접 조립하는 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현명한 선택이었고 이케아의 사업 방식은 이런 환경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었죠. 지리적 조건부터 정반대였는데 스웨덴에서 한국까지 제품이 도착하려면 바다를 건너고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관이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관세도 붙고 검사 비용도 들어서 이 모든 게 최종 가격에 반영됐거든요. 반면 한국은 중국과 아주 가까워서 중국산 가구는 며칠이면 도착했고 가격도 이케아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더 컸죠. 빨리빨리의 나라에서 주말을 통째로 바쳐 가구를 조립한다는 건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에 가까웠거든요. 게다가 한국의 인건비는 서양만큼 높지 않아서 몇만 원이면 전문가가 와서 조립해주는데 굳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스웨덴에서 통하던 성공 공식이 한국에서는 전혀 맞지 않았는데 이케아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죠. 주거 환경의 변화도 결정적이었는데요. 2024년 3월 기준으로 1인 가구가 1000만을 돌파해서 전체 가구의 35%를 넘어섰습니다. 세 집 중 한 집 이상이 혼자 사는 셈인데 이들의 보금자리는 대부분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이거든요. 이케아가 쇼룸에서 보여주는 넓은 거실과 여러 개의 침실을 갖춘 집은 그야말로 다른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이케아 매장에 들어서면 누구나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입구에서 시작해 정해진 길을 따라 걸어야 하고 출구까지 가려면 매장 전체를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지름길은 거의 없죠. 미로처럼 설계된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거든요. 소비자가 매장에 오래 몰수록 더 많이 산다는 건 유통업계의 오래된 공식인데 이케아는 이 원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침실 코너를 지나고 거실 구역을 거쳐 주방 용품을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카트에는 계획에 없던 물건들이 쌓여 있죠. 양초, 액자, 수납함 같은 것들인데 원래 사려던 책상은 맨 끝에 있어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 이미 지갑이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전략이 먹혔거든요.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케아 매장 자체가 신기한 경험이었으니까요. 실제 집처럼 꾸며진 공간을 구경하고 북유럽 소품들을 만지작거리고 식당에서 미트볼을 먹는 것 자체가 주말 나들이로 손색 없었습니다. 매장을 한 바퀴 도는데 두세 시간이 걸려도 불만이 없었죠. 오히려 그게 재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소비자는 학습합니다. 한두 번 다녀오면 구조가 눈에 들어오고 세 번째부터는 요령이 생기고 네 번째부터는 피로가 찾아오거든요. 책상 하나 사러 왔는데 왜 침대 코너를 지나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쇼룸 구경은 이제 지겹고 빨리 계산하고 나가고 싶은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이 피로를 더 키웠죠. 굳이 매장에 가지 않아도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쿠팡에서 검색하면 비슷한 디자인의 가구가 더 싸게 나왔고 오늘의 집에서는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 사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케아 매장까지 차를 몰고 가서 주차하고 미로를 헤매고 무거운 박스를 들고 집에 와서 조립까지 해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져 갔거든요. 이케아의 미로 전략은 2000년대에 통하던 오프라인 유통의 방식이었습니다. 소비자를 붙잡아두고 최대한 많은 제품에 노출시켜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것인데 2020년대의 소비자는 더 이상 붙잡히지 않았죠. 그들은 시간을 가장 귀한 자원으로 여겼고 그 시간을 미로에서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이케아의 방식을 신기했지만 곧 깨달았거든요.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지갑을 열기 위한 장치라고요. 이케아 하면 가성비의 대명사였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디자인, 이것이 이케아를 왕좌에 올린 핵심 무기였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는데요. 가격표에 찍힌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배송비가 첫 번째 함정이었거든요. 매장에서 직접 가져가면 무료지만 집까지 배송을 시키면 비용이 붙었고 작은 가구 몇 점만 시켜도 배송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이나 지방이면 더 올라갔죠. 조립 비용이 두 번째 함정이었는데 이케아의 근본적인 사업 방식이 직접 조립을 전제로 하니까요. 설명서를 보고 따라하면 된다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육각 렌치를 돌리고 나사를 맞추고 무거운 판재를 뒤집는 일이 익숙하지 않으면 몇 시간씩 걸렸고 결국 조립 서비스를 부르면 또 비용이 추가됐거든요. 시간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컸는데 외곽에 있는 매장까지 왕복하는데 반나절이 가고 주차하고 매장 돌고 계산하고 짐 싣는데 또 시간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조립까지 끝내면 주말 하루가 통째로 사라졌죠. 한국인들은 본격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까지 합치면 이게 정말 싼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쿠팡과 오늘의 집은 이 모든 숨은 비용을 없애버렸죠. 앱을 열고 검색하고 주문하면 끝이었고 배송은 무료이거나 저렴했으며 대부분 완제품으로 왔습니다. 문 앞에서 받아서 제자리에 놓으면 그만이었는데 가격도 이케아와 비슷하거나 더 쌌거든요. 중국과 가까운 한국의 지리적 이점이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이케아의 가격 경쟁력은 배송비, 조립비, 시간 비용을 더하는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가격표만 보면 싸 보이는데 총 비용을 계산하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소비자들은 점점 이 사실을 알아챘고 이케아에서 본 가구를 기억해뒀다가 온라인에서 비슷한 제품을 찾는 패턴이 생겨났습니다. 쇼룸은 구경만 한 곳이 되었고 실제 구매는 경쟁사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이케아의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치던 바로 그 시기에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백화점 가구 매장에서는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산 소파가 대기 명단을 받을 정도로 팔려나갔고 고급 침대 브랜드의 최고가 라인은 1년 만에 매출이 50% 넘게 뛰었습니다. 싼 건 안 사면서 비싼 건 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거죠.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소비가 줄어든 게 아니었거든요. 가성비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흐름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심비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뜻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사겠다는 소비 방식인데 소비자들은 더 이상 싼 물건만 찾지 않았거든요. 자랑할 수 있는 물건, 나를 표현하는 물건을 원했습니다. 이 변화에 불을 붙인 건 SNS였죠. 인스타그램에는 예쁜 집 사진이 넘쳐났고 감각적인 조명 아래 놓인 디자이너 가구와 빈티지 소품들이 어우러진 거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스크롤을 넘기며 부러워했거든요.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요. 오늘의 집은 이 욕망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단순한 가구 쇼핑몰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집을 구경하는 커뮤니티였거든요. 사용자들이 자기 집을 촬영해서 올리고 어떤 가구를 어디서 샀는지 표시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같은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내 집 자랑과 쇼핑이 하나로 연결된 세상이 열린 거죠. 젊은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사진으로 찍었을 때 멋져 보일까? SNS에 올릴 만한가를 따지게 된 겁니다. 이케아 가구는 실용적이었지만 자랑하기엔 부족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너무 평범해 보였죠. 한국 가구 시장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실용성에서 감성으로, 가성비에서 가심비로 이케아의 성공을 만들어낸 모든 요소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수년간의 추락 끝에 이케아는 마침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10년간 고수해온 성공 공식을 스스로 깨부수기로 한 건데요.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울 강동점이 있습니다. 이케아 코리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외곽 단독 대형 매장이라는 기존 공식을 버리고 도심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것이죠. 서울이라는 도시 한복판에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곳에 경쟁 브랜드들과 한 건물 안에 들어간 겁니다. 2025년 4월 17일 문을 연 강동점은 5년 만에 신규 매장이자 서울 첫 매장이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뼈아픈 후퇴가 있었습니다. 2022년 계룡점과 2023년 대구점 출점 계획이 백지화됐고 작년에는 평택 물류센터 권리까지 철회했거든요. 확장은커녕 움츠러들고 있었던 거죠. 한국 시장 매출은 이케아 전 세계 매출의 1%에 불과해서 본사 입장에서 더 이상 큰 돈을 쏟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강동점은 투자 축소 속에서 던진 절박한 승부수였는데요. 매장 안에는 변화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옴니 채널이라는 전략을 내세웠는데 이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이거든요. 매장에 설치된 화면으로 온라인 주문을 하거나 앱으로 바코드를 찍어 바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가구보다 음식에 힘을 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 국내 이케아 매장 중 가장 큰 카페, 600석 규모의 식당, 밀키트까지 파는 식품 매장을 갖췄거든요. 어떻게든 사람을 모으고 뭐라도 팔아보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은 경쟁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점이죠. 강동점이 입점한 쇼핑몰에는 경쟁 가구 브랜드 일룸이 같은 건물에 있고 한층 위에는 일본의 니토리가, 아래층에는 모던하우스와 다이소가 자리잡고 있거든요. 과거 외곽 매장에서는 이케아를 찾아온 손님이 오직 이케아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르죠. 지친 고객이 엘리베이터 하나만 타면 경쟁사 매장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오픈 당시 강동점은 구경꾼들로 북적였는데요. 하지만 실제 가구를 수령하는 구역과 계산대는 한산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왔지만 많이 사지 않았던 거죠. 손님을 모아주는 미끼 역할만 하고 실제 돈은 경쟁사가 가져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케아 코리아의 10년은 하나의 역설로 요약됩니다. 시장을 뒤흔들었던 바로 그 성공 공식이 10년 뒤에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대한 외곽 매장, 넓은 집을 전제로 한 쇼룸, 직접 조립하는 문화, 압도적인 가성비, 2014년의 성공 요인들이 2024년에는 하나같이 약점으로 뒤집혔거든요.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급증하는 동안 이케아는 여전히 대가족을 위한 넓은 집을 쇼룸에서 보여주었고, 소비자들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동안 이케아는 여전히 복잡한 매장을 걷고 직접 조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장이 온라인과 감성으로 움직이는 동안 이케아는 여전히 오프라인과 실용만 말했거든요.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같은 국내 업체들은 같은 시기 선방했는데 온라인을 강화하고 소형 가구를 늘리고 배송과 설치 서비스를 개선하며 시장의 변화를 읽고 몸을 바꾼 겁니다. 2024 회계 연도에 이케아 코리아는 매출 6,258억, 영업이익 186억 원을 기록하며 겨우 숨통이 트였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인 결과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돈이 될 만한 건 다 줄이고 겨우 만들어낸 흑자라는 거죠. 매장 확장은 멈췄고 투자 계획은 축소됐으며 한국인들이 다시 이케아로 돌아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가성비라는 단 하나의 무기로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싸기만 한 물건을 원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존중받기 원하며 자신의 현실에 맞는 해결책과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죠. 이케아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한국에서 서서히 사라질지 그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케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데요. 지금 통하는 방식이 5년 뒤에도 통할 것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어제의 혁신이 오늘의 관성이 되고 내일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케아 코리아 10년이 남긴 교훈이죠. 한국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이케아의 등장이 가격 거품을 빼고 경쟁을 촉발시켰듯 이케아의 고전은 더 다양한 선택지와 더 나은 서비스를 가져왔거든요. 시장은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케아의 시대는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강동점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이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